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5번 프린트를 통해서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 근세사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루는 나라는 명나라와 청나라입니다. 이 명나라와 청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었을 때 정치는 인물 문제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주요 황제, 태조 홍무제, 성조 영락제, 그리고 신종 만력제를 중심으로 명나라 정치 황제별 업적 정리하시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누르하치와 홍타이치, 그리고 핵심은 어디예요? 강옹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들의 업적에서 명나라, 청나라는 이런 주요 황제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황제들이 했던 업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명청 정치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경제 문화를 볼 건데, 사회경제 문화 같은 경우는 정치사처럼 엄격하게 구분하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명청을 묶어서 봅니다. 위진남북조, 춘추 전국시대처럼요. 물론 그 속에서도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해야 되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포인트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명나라, 청나라 사회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배층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 있어요. 바로 신사라는 계층입니다. 젠틀맨? 자, 여러분, 우리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선 춘추 전국 시대에는 사회 풍조가 어땠어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다 보니까 신분보다는 능력이 중시가 됐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산농공상의 그런 직업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때 성장한 계층이 뭐예요?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장한 사계층이었습니다. 사라는 글자가 중요하다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되면, 한나라에서의 지배층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지방에 있는 호족이었어요. 같은 성씨끼리 수십 수백 명이 집성촌, 집단촌을 이루고 있고요. 지방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이자 고리대를 통해서 부유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대상인, 대지주이자 대상인 지방 세력과 호족, 이들은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중앙 관직도 차지하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오면은 위나라 조조가 만든 위나라에서 진군이라는 사람이 이 향거리 선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가문의 높고 낮음이나 위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 인재를 등용해 보자 해서 입학사정관에 해당하는 중정관을 지방에 보내고, 이 중정관이 지방의 인재를 능력으로 9등급으로 구분해서 중앙에 추천하면은 중앙에서 그걸 보고서 뽑는, 바로 구품중정제라는 게 있었죠. 이 구품중정제는 위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총나라, 오나라, 그리고 남조와 북조 모두의 모든 위진남북조 모든 국가 시대에 통용된 일반적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하지만 구품중정제는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호족들이 중앙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한나라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위진남북조 시대 새로운 지배층인 문벌귀족이 되죠. 이 문벌귀족의 시대는 수나라와 당나라까지 지속됩니다. 왜? 분명히 수나라 때는 구품중정제가 폐지되거든. 그리고 뭐가 생겨요? 과거제가 생기지만 이 과거제를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문벌귀족의 부서인 이부야. 얘네가 면접을 주관하니까 문벌귀족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당나라 후반기부터 안사이난, 황소이난, 주전충의 반란, 5대 19개 혼란기 등을 거치면서 문벌 귀족들이 이 절도사에 의해서 거의 멸종당하게 되고요. 문벌 귀족이 몰락하게 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애들이 누구예요? 네, 송나라 시기 황제 독재 체제의 일환으로 과거제를 개편하면서 면접을 이부가 아니라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가 도입이 되었고, 이 과거제의 전시가 정례화되었죠. 황제가 면접 보는 전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성장해요? 사대부. 원래는 지방의 지주들이었던 형세호였어요. 이 지방의 지주들인 형세호들이 그 지주 정로제가 확산되면서 그들의 경제력을 토대로 이 어려워진 능력 위주의 과거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통과해서 지배층이 되죠. 얘들을 뭐라 그래? 그치, 사대부. 지방 지주였던 형세호들이 경제력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전시 위주로 개편된 능력 위주의 과거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통과해서 능력으로 이루어진 지배층, 사대부. 그러다가 이제 뭐 원나라 때야 몽골인 제일주의,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이 펼쳐지다가 지금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신사입니다. 자, 그러면 신사는 그 전에 등장했던 사대부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사는 여러분 여러모로 특이해요. 자, 일단 우리 송나라 때 등장했던 사대부들은 여러분 누구를 사대부라고 제가 지칭한다겠죠? 네, 뭐에 통과한 사람? 그렇지, 과거제. 그 과거 제도를 통과해서 과거에 합격한, 이 과거제라고 좀 그렇다.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된 이 관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 그들만을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특히 명나라 때는 성리학이 관학화되고 다시 한족 문화를 부흥시킨다는 이를 말해 과거제가 더 활성화되고 학교도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요. 근데 뽑는 관리들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국가의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까 애초에 이 과거 시험의 합격자 숫자,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돼 있어요. 합격자 T1 제한돼 있다고. 근데 점점 이 시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관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흔히 말하는 고시페인, 고시낭인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과거 시험을 준비하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학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사회의 불안 요소, 불만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명나라, 청나라 때는 지배층의 범위를 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시험에 통과해서 관직에 진출한 이 관이 소지자 이들뿐만 아니라, 원래 여기가 사대부였죠, 그죠? 송나라 때는 여기 과거제를 통과한 관이 소지자, 얘네가 송나라 때로 치면 사대부예요, 그죠? 전현직 관리들. 근데 명청 때에는 얘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얘들까지도 다 지배층에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은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처럼 수능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뭐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현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겠네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까지도, 이들까지도 지배층에 넣어준 거야. 그래서 이 신사는요, 과거제와 학교제도가 결합된 겁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한 전현직 관리들, 이 관이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위 소지자인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다 포함시킨 거야. 자, 다시 한번, 신사는 뭐라고요? 과거제와 학교제도의 결합.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전현직 관리로서 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위 소지자, 즉 전현직 관리들과 학생들까지 모두 다 지배층에 포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사입니다. 사회 변화를 수용을 하는 거죠. 너무 이제 시험 준비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지배층으로 넣어준 겁니다. 송나라 사대부에 비해서 학생들까지 지배층에 들어가면서 지배층의 범위가 넓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신사는 전현직 관료 플러스 학생들이다. 자, 이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국가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역 있죠. 노동력이 동원되는 건 면제예요. 그리고 가벼운 형벌, 되게 가벼운 범죄, 경범죄 관련돼서는 또 면책의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배층이니까요.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얘들의 성격이요, 이중적이에요. 개인의 이익인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의 공공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고리대, 대토지 소유, 공공사업 감독, 세금 납부 대행, 이런 거 이제 자기들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얘네가 사익만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공익도 함께 추구해요. 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얘들은 어쨌건 성리학을 익히고 있는 지식인 지배층이잖아요. 그들의 향촌 사회를 유교적인 이념으로 교화시키고 그 유교적인 풍속을 또 유지하는, 유교적인 규범을 교육하는 유교적 교화의 의무를 띠고 있는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걷고 치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공익을 추구하는 거에서 세금 징수가 나오는데 여기 또 세금 납부 대행은 왜 또 사익이라고 하세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농민 A씨가 있어요. 이 농민 A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사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농민 A가 이 관청에다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관청이 직접 거두려면 어려우니까 이 그 지방에 있는 신사들이 농민에게 이번 달 세금 내세요 하면 농민들이 이 농민이 이제 신사한테 세금을 내면은 이 신사가 농민 A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들의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관청에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들아, 이 세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국가에 내는 건데, 납부 대행은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약간 중간 유통에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내내 걷진 않아. 때에 따라서는 뭐 직접 납부하는 특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농민들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거를 얘네가 중간에서 아예 대신 납부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내가 이미 네 세금 다 냈으니까, 너 나한테 돈 내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농민 A가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건 이 사람의 공공적인 봉사예요. 근데 아예 농민 A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럴 거야. 신사 B가 자기가 먼저 세금을 내버려. 자기가 먼저 세금을 내. 그리고 야, 내가 너 대신에 세금 100만 원 냈어. 너한테 갖고 와. 저 원래 세금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거짓말하는 거죠, 신사가. 원래는 이제 A가 내야 되는 50만 원만 내놓고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 농민 A가 내야 되는 세금을 관청에다 선납부해버리는 거야. 50만 원을. 세금이 50만 원이면. 그리고 농민 A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너 대신해서 100만 원어치 세금 냈으니까 나한테 100만 원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약간 공무원적인 그런 공공 업무를 도와주는 정식적인 세금 징수 말고 지가 그냥 오지랖으로 중간 유통 이득을 위해서 농민이 세금 내기도 전에 자기가 그 농민 세금을 대신 내버리고 돈을 더블로 받아가는 뭐 이런 이제 좀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얘들이 이런 국가를 위하는 공익과 자기들의 사익을 동시에 추구했다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분명히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릴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세금에 관련된 게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 쌤 제가 분명히 그 저번 시간에 명나라 정치 공부할 때 명태조 홍무제가 나라를 이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갑제라는 걸 실시했잖아요. 110호를 1, 2로 묶어서 그 중에 잘 사는 집 10집을 이장호로, 평범한 집 100집을 갑수호로. 그래서 매년마다 한 명의 이장과 10명의 갑수가 나와서 그 지역에 세금도 걷고 치안도 유지하고 그거 다 원래 이거 다 이갑제가 하던 거 아니었나요, 선생님? 근데 왜 이걸 또 신상합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원래 이 세금 징수랑 치안 유지는 이갑제, 홍무제가 만든 이갑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이갑제가 15세기 말 정도 되면은 얘 다 붕괴돼 버려. 그러니까 홍무제는 여러분 공신들을 믿지 않았다고 했죠. 이 공신들 다 죽여버렸잖아. 홍무제가 얼마나 잔인해. 구족을 멸하라. 그 홍무제는 신사층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말고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어. 그래서 홍무제는 이 지방행정에서 신사들이 끼어들 틈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다 모든 거를 국가가 알아서 하도록. 근데 모든 국가가 다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신사들이 성장할 비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평범한 농민들, 그 농민들을 다 이갑제라는 체제를 묶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좀 잘 사는 농민 10집, 평범한 집 100집 이래가지고 뭐 이장호 갑수가 나온 다음에 매년마다 한 명의 이장과 10명의 갑수들이 돌아가면서 세금도 걷고 치안도 유지하고 향촌 자치적으로 돌아가길 원했어. 근데 이게 농민들에게 어때요? 아무리 10년에 한 번이지만 큰 부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갑제가 15세기 말에는 붕괴돼. 그래서 이 이갑제가 해야 되는 세금 징수랑 치안 유지 업무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쵸. 신사들에게 넘어간 거야. 이때부터 신사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국가 행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익적인 존재가 된 거야. 홍무제가 죽고 나서 이갑제가 붕괴되고 신사층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거는요. 그냥 TMI인데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갑제가 붕괴된 이후에 향촌사회의 그런 유지 과정에서 신사층이 성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얘들아 봐봐. 이 신사층의 이런 특권, 이런 그 향촌 지배자로서의 권위는 명나라 때 굳건했고요.
이민족의 나라가 만들어진 여진족이 만든 청나라 때도 신사층의 권위는 똑같이 굳건합니다. 애초에 그 청나라가 정보광조의 끝판왕이라고 했죠. 그죠? 몽골족처럼 인종차별하지 않고요. 이 한족들이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과거제도 확대 실시하고 만한 병용제로서 국가의 중요한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동시에 등용했던 그게 바로 청나라라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아직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학생들, 이 학위 부지자들에게도 자존감을 세워주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편찬법부터 벌리는 게 청나라잖아. 그지? 이 청나라는 본인들의 만주족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족 지식인들을 굉장히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지배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특권을 청나라 때도 신사층의 특권을 이 지방 청나라 때도 여러분들 지방사회에서 신사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사들은 이 청나라의 그런 이 신사들은 비록 청나라가 이민족의 나라지만 이 청나라의 그런 지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한족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게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말기라고 하긴 뭐하다. 그 이후도 꽤 오래가니까 청나라 후기에 있었던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반란이 있어. 자, 이거는 청나라 여진족의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 한족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한족 농민들이 오랑캐 왕조인 이 청나라를 향해서 일으킨 반란이야. 자, 누가 일으킨 반란이라고? 한족 농민들이 청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일으킨 게 태평천국 운동이야. 그때 농민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요거예요. 멸만 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 했는데 이 한족 농민들의 반란을 지답한 게 한족 지배층인 신사입니다. 얘들은 자기 돈으로 의용군, 의병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용병인 향용 같은 거를 사제를 털어서 조직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 태평천국 운동은 한족 농민들의 반란인데 한족 지배층인 신사에 의해 진압이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사들이 청나라 왕조에 순응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피지배층 서민들입니다. 사실 당나라 이후엔 다 서민이에요. 서민들의 문화는 더욱더 발전합니다. 경제력이 이제 명나라 청나라 거치면서 더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기본적인 배부름이 해결되니까 교육에 대한 의지가 올라가고요.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민의식이 성장해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 서민의식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옛날이었다면 아휴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했던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건 더 이상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직용의 변입니다. 이 직용을 죄송합니다. 이 직용은요 여러분들 또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 직용은 줄임말이에요. 한자입니다. 이 직이라고 하는 건 견직물을 말해요. 견직물. 견직물은 비단을 말합니다. 이 견직물인 비단을 만드는 노동자. 직용은 견직물 노동자를 뜻해요. 견직물을 만드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은 월급 좀 떼이고 갑질을 당해도 아유 나는 뭐 원래 그런 거지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견직물 노동자 직공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게 돼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뒤에 배우겠지만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런 면직물 견직물 수공업이 점점 더 발전하게 돼서 원래는 창장강 상류지방이 곡창지대였다가 송나라 때까지는 창장강 상류가 곡창지대였지만 명청식이 들어와서는 이 창장강 상류지방이 이런 견직물, 면직물, 수공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더 발전하게 되니까 얘들이 소득 수준도 늘어나게 되고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 직용의 변. 그리고 이또 물어보던데 쌤 계속 뭐 모직물, 면직물, 견직물 섞어 쓰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모직물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양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양털. 이거는 사실 영국에서 되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동양 지방보다는 이 모직물은 이게 주로 이제 영국에서 크게 유행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농민들이 이 모직물이 얼마나 발전했냐면은 논밭을 갈아엎어. 그리고 쌀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양을 키우게 돼요. 그게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야. 울타리치기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양을 기르는 인클로저 운동도 나오게 돼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서양사 가서. 아무튼 모직물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면직 모직물은 이게 다시 정리할게요. 이렇게 양털로 만든 옷감을 모직물이라 그러고 이렇게 양털을 가지고 그런 양털을 가공하는 걸 우리가 모직업이라 그래요. 용어를 통일해야지. 그리고 면직업은 아까 모직업은 양털을 가공하는 거였죠. 그죠? 양털을 가공하는 게 모직업이고 면직업은 목화. 그 면화 있죠? 이 목화를 가공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면옷을 만드는 게 면직업이야. 그리고 견직업은 뭐냐면 약간 중국의 특산물 같은 거죠. 비단. 누에뽕 있죠? 비단이야, 얘들아. 그래서 모직업은 양, 면직업은 목화, 견직업은 비단. 목화는 재배가 시작된 건 청나라. 죄송합니다. 목화가 재배가 시작된 건 송나라, 전국화된 건 원나라. 자, 그다음에 항조운동. 이거는 저항한다. 무엇을? 소장료를 저항한다는 거야. 항조운동은 저항한다. 소장료.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저항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소장료 많이 가져가냐? 소장료 낮춰달라는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소장료 낮춰달라고 항의하는 게 항조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뿐만 아니라 천민이었던 노비들도 투쟁에 나서게 돼요. 우리도 신분해방 시켜달라 이러고 노복들의 신분해방 운동으로 일어난 게 노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견직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 운동인 직용해변, 그리고 소장농들의 소장료 요구 인하인 항조운동, 그리고 노비들의 신분해방 운동 노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의식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청대 경제를 볼게요. 명나라, 청나라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때 나오는 가장 큰 특징, 새로운 작물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작물이라 그러면 이거를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송나라 때 뭐가 들어왔죠? 그쵸, 새로운 품종 베트남벼, 참파벼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용골차 개발된 거 아닙니다. 용골차는 개발된 건 위나라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이 용골차에 힘입어서 수리시설이 개발되면서 이양법이 보편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송나라 때 있었죠. 참파벼, 베트남벼가 도입된 건 송나라 때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 더 멀리서 새로운 작물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외래 작물. 이건 뭐냐면 바다 건너 유럽 애들이 갖고 온 거야. 당시 16세기 유럽 애들은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요.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던 새로운 농작물, 바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이런 것들을 얘네가 신대륙에서 가져와. 근데 이런 신대륙에서 얘네가 가져온 물건 어떻게 중국까지 흘러오게 되느냐? 말했죠? 얘들은 신대륙에서 농작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유럽 애들은 뭐 얼마나 가지고 와요? 은을 무지막지하게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 유럽 애들이 이 신대륙 다 삥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 신대륙으로부터 삥 뜯은 은을 어디로 가져와요? 그쵸, 중국으로 가지고 오죠. 왜? 차, 비단, 도자기, 또 향신료, 요런 거 갖고 싶어가지고 향신료 가져오잖아. 얘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일본도 많이 가지고 오죠. 일본도 은 많이 가지고 와요. 생화랑 비단 다 설명했어요, 저번에. 자,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은만 가지고, 은이 다 모이고 있는데 은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유럽 애들이 은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신대륙에서 발견한 새로운 농작물인 감자, 고구마, 옥수수도 중국에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랑 유럽이 이렇게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은을 기반으로 한 무역으로 교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농작물인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유럽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자, 명나라 때부터 뭐가 들어왔다? 유럽 애들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애들이 신대륙에서 은을 무지막지하게 가져오고, 이 은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차, 비단, 도자기, 향신료 등을 사가는 이런 은에 기반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 애들이 신대륙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농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도 중국에 전래되었다라는 거야. 자,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서는 뭐 앞에 있었던 당나라 혹은 뭐 송나라, 이 시대에 감자를 먹고 있는 농민,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 이러면 틀린 겁니다. 명나라 때부터 들어와요. 특히 얘들은 구황작물이라 그래가지고
구황작물이 뭐냐면 구한다. 뭐를? 황. 누를 황이라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진짜 못 먹고 굶으면 피부가 누렇게 떠요. 그런 누렇게 뜬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게 구황작물이야.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요 정말 척박한 기후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심어놓기만 하면 어떤 땅에서건 쑥쑥쑥 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쌀처럼 예민하지가 않아. 이 양법은 계속 물도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그냥 산골짜기라도 심어놓으면 알아서 다 자라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굶주리는 사람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농작물이야. 그래서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 판매를 위해 나오는 농작물도 등장하게 돼요. 이런 거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 그래. 이런 상품 작물은 차, 면화 혹은 담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담배 다 그 상품 작물입니다. 면화는 아까 말했죠. 면화를 가공하는 게 면직업. 이 면화는 재배가 시작되는 건 언제라고 했죠, 여러분들? 면화, 목화 재배되는 건 언제야? 시작은 송나라. 그리고 재배가 시작되는 건 송나라, 전국화되는 거는 원나라였죠. 그게 이제 명나라 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식량 생산 및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명청 때 공통이에요. 알겠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 상품작물 재배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곡창지대인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인쇄물로 받으신 프린트에는 여기가 오타가 나서 창장강 상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장강 하류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꼭 고치세요. 여러분 자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창장강 하류 지방이 중국 최대의 곡창지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명나라, 청나라 들어오면은 이 창장강 하류 지방은 이 농사는 완전 과포화돼. 자, 농업이 맥시멈을 찍으면 그다음 발전하는 게 뭐예요? 상업, 수공업입니다. 창장강 하류 지방은 이제 농업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농민들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면직업, 견직물 등 수공업에 종사하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양쯔강, 이 창장강 하류가 수공업 중심지로 바뀌게 되고 곡창지대는 어디로 옮겨와요? 내륙지방으로. 창장강 중상류 지방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창장강 하류가 곡창지대였다면 명청시대에는 창장강 중상류가 곡창지대다라는 건데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명나라 때가 중류, 청나라 때가 상류인데 이건 요즘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좀 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 아래 중국 곡창지대의 변화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곡창지대가 어디였다고요? 창장강 하류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놓고 창장강 하류가 곡창지대였다 이렇게는 잘 안 나와. 자료에 나올 때 하류에 있는 구체적인 지역 이름이 나와요. 자, 창장강 하류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 명칭이 뭐냐? 바로 소호입니다. 소호. 이 소호가 또 왜 이래? 나 진짜. 이 소호가 양쯔강 하류의 대표적인 도시고요. 이 소호는 줄임말이야. 바로 소주와 호주 이 둘을 합친 합성어야. 근데 이 소주랑 호주를 요즘에 원어 그대로 수저우 항저우라 그래. 그래서 창장강 하류가 송나라 때 최대의 곡창지대였다가 팩트고 이게 이제 자료나 선지에 나올 때는 소호 혹은 소주 호주 혹은 수저우 항저우 혹은 다른 말로 장수 여기가 곡창지대였다라고 나와요. 그럼 어느 시대예요? 송나라 때입니다. 다시 한번 송나라 때는 창장강 하류가 최대의 곡창지대였다. 그 창장강 하류의 구체적인 지역 명칭은 소호, 다른 말로는 소주, 호주, 수저우, 항저우, 장수, 지방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유명한 속담이 있다고 했죠. 소호의 풍년이 들면 온 천하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속담은 송나라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명나라, 청나라 때 이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죠. 그죠? 명나라, 청나라 때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 창장강 하류 지방은 이제 농업이 과포화됐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기보다는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이 수공업, 목화, 면화를 재배하는 면직업, 비단을 재배하는 견직업, 그리고 송나라 때부터 찡더전, 세라믹으로도 유명했던 도자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수공업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돼요. 창장강 하류는 수공업 지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소호, 소주, 항주, 수저우,
항저우 혹은 장수 지방은 각 곡창지대가 아니라 이 창장강 하류, 소호, 소주, 항주, 수저우, 항저우, 장수 지방은 명나라 청나라 때는 곡창지대가 아니라 면직업, 견직업, 도자기 등의 수공업 중심지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쌀농은 어디서 짓느냐? 내륙지방 들어와서 창장강, 중상류 지방에서 짓게 돼요. 이 중류 지방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강서 그리고 호광. 이 중상류 지방 중에서도 중류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호광. 다른 말로는 후난성, 후베이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상류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스촨이에요. 이게 옛날 세계사 개편되기 전에는 중류, 상류도 구분했거든. 엄밀히 말하면은 이 중류 지방, 호광 지방이 곡창지대로 떠오른 건 명나라 때고요. 이 상류 지방이 스촨 지방이 곡창지대로 떠오른 건 청나라 때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이제 다 풀어봤죠, 기출문제를. 예전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 명나라 때 양쯔강, 창장강, 중류지방인 호광이 최대 곡창지대고 청나라 때는 창장강, 상류지방인 스촨지방이 최대 곡창지대다. 이걸 예전에는 구분했는데 이 바뀐 교육과정, 이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기출문제 어디에도 이 둘을 구분해서 묻진 않아. 그냥 명나라, 청나라 다 통틀어서 창장강, 중류, 상류 굳이 뭐 구분하지 않고 명나라, 청나라 때는 창장강, 중상류, 뭐 이런 호광, 스촨 이런 데가 곡창지대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장강 중상류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인 호광의 풍년이 들면 온 천하가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게 명나라, 청나라 때 등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곡창지대가 창장강, 송나라 때 창장강 하류, 수호, 소주, 호주, 수저우, 황조, 장수 지방에서 명나라, 청나라 때는 창장강, 중상류, 중류의 호광, 상류의 스촨 이쪽으로 곡창지대가 옮겨가게 되고 창장강 하류는 수공업지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속담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창장강 같은 경우는 창장강 지역으로 진출한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창장강이 중국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 거는 주나라 때죠. 그죠? 그래서 황허강에서 시작한 이 중국 문명이 창장강으로 확대되면서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혈연적 봉건제가 나왔고, 이 창장강 이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창장강 이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된 춘추 전국시대고요. 이 창장강 이남 지역의 개발이 시작된 건 춘추 전국시대고, 본격화된 거는 오랑캐에게 화북을 빼앗겼던 556국에 등장했던 위진 남북조 시대, 그 동진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진으로부터 동제, 양진, 남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창장강 이남 지역이 개발되고요. 이 창장강 이남 지역의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화북을 뛰어넘은 건 언제예요? 그거는 송나라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저 볼게요. 여기 상인들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때 명나라, 청나라 때, 이거 지금 난 지금 구분 안 하고 있어. 명청 다 공통이야. 명나라, 청나라 때 등장한 대표적인 상인이 산시 상인 그리고 신한 상인이에요. 상인 명칭 아예 알아둬야 돼. 얘들은 상인 명칭 그대로 나와. 산시 상인 혹은 신한 상인이라고 알아두세요. 신한 상인은 다른 말로는 지역명을 따라서 휘저우 상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나 지금 혼자 있는데 알아서 난방이 켜졌어. 소름 돋았어요. 무서워. 산시상인, 신한상인. 여러분이 모두 퇴사한 금요일날 혼자서 사회과 연구실에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 난방이 켜졌어요. 무섭네요. 자, 산시상인, 신한상인인데 얘들은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시대를 구분하는 키워드라 그래. 얘들은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상인이야. 그 전에 등장한 상인과는 달라. 왜? 얘들은 대도시를 기반으로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인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 새로이 등장한 산시 상인, 신한 상인의 특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대상인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상업에 관련된 거 정리해 볼까? 당나라 때는 뭐가 등장해요? 어음의 일종인 비전. 그리고 송나라 때는 새로운 지폐인 교자, 회자. 지폐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동전 사용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비전은 그 지폐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나라 때는 교초라고 하는 지폐. 이게 라마교 때문에 남발돼가지고 원나라 재정이 엉망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 명나라, 청나라 때는 또 하나 잠깐만 이게 또 얘기하자. 그 당나라 때는 상인조합인 뭐가 등장했어요? 행.
그리고 송나라 때는 상인조합뿐만 아니라 수공업 조합인 작이 등장을 했죠. 그죠?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걸 또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산시상인 그리고 신안상인 산시상인 신안상인 이 휘저우 상인들이 활동했다. 얘들은 전국적 대상인이다. 그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얘들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지역마다 조합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고향을 떠나가지고 전국 각지를 또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타 지역에 갔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 가서 가장 그리운 게 누구야?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 그 고향 사람들의 조합, 바로 회관, 동향조합인 회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장사 안에서도 분야가 나눠질 거 아니야. 나는 그릇 판단, 나는 그릇 장수, 나는 신발 장수, 나는 뭐 모자 장수 나눠질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동업인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그게 바로 공소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더 전문화 다양화된 거야. 상인이라고 단어로 묶는 게 아니라 그저대로 상인조합 행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모자 상인, 신발 상인, 뭐 난방 상인, 치마 상인 이런 식으로 그 동업인 조합끼리 모인 거야. 그래서 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산시상인, 신안상인이 동업인 조합인 공소 그리고 동양조합인 회관을 만들었다. 이 공소랑 회관도 이 시대에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명청시대 산시상인, 신안상인들 전국적인 대상인 그리고 애들이 공소와 회관을 만들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난방 왜 계속 이러죠? 공소랑 회관을 만들었다. 동향조합, 회관, 동업인조합, 공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무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역은 여러분 일단 명나라, 청나라 모두 처음 시작은 다 바다로 나아가는 걸 금지하는 해금 정책이었어요. 자, 요거 무역은 명나라, 청나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 둘 다 공통점은 처음에는 다 해금 정책이었다가 나중에 가면 그 해금 정책이 좀 풀어지면서 사무역이 유행하게 된다는 건데, 우선 명나라는 왜 만들어지고 나서 해금 정책이냐, 이거 그 홍무제, 명태조 그 주원장 홍무제 때부터 시행했던 거야. 해금 정책, 바다로 나아가는 걸 금지합니다. 왜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했냐? 당시에 왜구들이, 이때가 딱 그거잖아요. 원나라, 명나라 교책이잖아요. 이 14세기 후반이라는 시기가. 여기다가 적어줘야겠다. 이때가 이제 막 원나라, 명나라 바뀌는 교책이었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봐. 우리 고려, 공민왕 이후에 그 원명 교체기 때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날뛰고 북쪽에서는 그 원나라에 저항하는 한족 농민 반란인 홍건적이 넘어오고, 이걸 이제 고려 조정이 관리가 안 되니까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나 최영 같은 사람들이 이 홍건적이랑 왜구를 때려잡는 과정에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왜구들이야. 고려에도 온 왜구들이 엄청 날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왜구들 때문에 바다를 가로막는, 아예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해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다로 나가지 마라 해금 정책. 그래도 아예 무역을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왜구도 무섭다고 아예 나라문 잠글 수 없으니까 조선 같은 이제 이웃에 친한 나라들의 그 명나라의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나라들에게는 조공무역을 허락해줘요. 조공무역은 겉으로 이제는 신하된 나라가, 우리 조선 같은 신하된 나라가 삼국으로 섬기는 중국, 명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은 얘네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품, 야 답례품을 내려줘.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딱 우리가 바짝 굴고 엎드리는 것 같지만 이건 형식적인 거고요. 그 실상은 뭐야? 무역이에요, 무역. 우리가 조공으로 우리의 특산품이나 원자재를 바치면은 중국은 그 조공에 대한 답례품으로 우리가 원하는 차, 비단, 도자기 뭐 이런 선진 문물을 내려주는 거야. 이 조공 체제를 기반으로 한 조공 무역이 있고요. 또 일본이 이제 이 당시에 왜구들이 엄청 날뛰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군사 정부였어요. 자, 우리 무로마치 막부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죠? 원나라가 여러분 원나라의 쿠빌라이가 고려랑 팀을 먹은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일본 정벌을 시도했죠. 근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신풍이라 불리는 가미가제 때문에 실패하는데, 그 원나라 침략의 후유증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뭐로 바뀌어? 무로마치 막부로 바뀌잖아.
이것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원나라와 고려의 일본 정벌 시도였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무로마치 막부인데 이 무로마치 막부도 그 당시 되게 혼란스러워서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 지방에 있는 왜구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무로마치 막부에서 이제 명나라에게 말한 거야. 이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왜구들 당신의 그 명나라 바다를 어지럽히는 왜구들을 통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왜구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구를 우리가 책임지고 때려잡을 테니까 우리 일본 정부 무로마치 막부에게는 당신의 중국과의 무역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왜구들을 잡을게요. 우리까지 무역 금지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러니까 명나라 정부가 근데 내가 니네 솔직히 얼굴만 보면은 왜구들인지 정부 막부에서 보낸 애들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징표를 줄게. 감압이라는 걸 줄게. 감압이 뭐냐면 그 나무로 만든 이름표 같은 건데 이게 절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명나라 정부가 반쪽 갖고 있고 나머지 반쪽을 이 무로마치 막부가 허락한 상인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맞춰보면 합이 맞으면 뭐야? 아, 너네는 일본 정부가 보낸 공식 상인이구나. 해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감압 무역이야. 명나라 때의 무로마치 막부랑 함께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무역입니다. 조공 무역 아니에요. 조선은 이런 번잡한 과정 없어. 조선은 그냥 조공 갖고 오면은 바로 투입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이 감압이라고 하는 특정한 징표를 보여줘야만 그 감압을 맞춰보고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무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해금 정책이 완화되고 사무역이 늘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해금 정책을 실시하다가 왜 그럼 얘네는 명나라야 왜구들 때문에 해금 정책했다고 치고 청나라는 왜 해금 정책했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타이완에서 이 정성공을 중심으로 한 정씨 세력들이 청나라 정부에 저항하는 그들만의 세력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타이완에 있는 반청 세력들 때문에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 이걸 진압했죠? 타이완 정복한 게 누구야? 그지 3번의 난을 진압하고 러시아랑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던 강희제죠. 그 강희제가 타이완에 있는 이 정씨 세력을 진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금을 해지해 주는 거야. 바다로 나가도 된다. 그 상인들의 해외 진출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좀 이런 교역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니까 좀 통제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걸륭제 때 강홍건의 마지막이죠. 이 걸륭제 때 광저우 지방에다가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을 설치를 해요. 자, 우리 무역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나라 때 얘들아 비단권의 소유권을 놓고서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랑 맞짱을 떴죠. 그죠? 이게 바로 탈라스 전투였어. 그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함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끄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당나라 때 여러분 탈라스 전투를 패배하면서 비단길을 빼앗기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개척해? 바닷길을 개척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시박사가 이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시박사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도 계속해서 시박사, 바닷길을 관리하는 시박사는 점점 더 늘어나요. 시박사가 여러 군데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시박사가 만들어진 곳이 무역의 중심지인 광저우야. 그러다가 청나라 때 들어가면은 이 무역을 관리하는 기구로 새롭게 해관을 설치하고 시박사는 폐지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 그 시박사가 설치된 광저우에다가는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을 두게 돼. 공행은 청나라 정부에게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공식 상인이야. 얘네가 이 광저우, 청나라가 딱 광저우 하나만 열어주거든요. 이 광저우 하나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이 광저우에서 이제 들어오는 상인들, 특히 이제 서양 애들, 명나라 때부터 은 가지고 관장에서 들어왔잖아. 차, 비단, 도자기를 사고 싶어서 그 외국 상인, 특히 서양 상인들과의 무역을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이 공행들, 청나라 정부에게 공식 허락을 받은 공행이라는 상인들이 광저우에서 서양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거야. 얘네들이 관세도 걷고 물건 거래도 하고. 다만 얘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상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양아치 짓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이 불만이 많았어. 아무튼 자 공행 어디에 시박사가 설치됐었던 그 광저우에 이제는 공행이라는 특수한 국가가 인정한 공식 상인을 두고 얘들이 18세기 이후 서양과의 무역을 이제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해서 다 컨트롤했다. 그러니까 광저우의 공행을 통한 무역만을 허락해주고 나머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 자체도 일단 광저우 하나만 열어주니까 서양 애들은 지금 차, 비단, 도자기 많이 사가고 싶은데 광저우 하나만 열어주니까 일단 무역량에서도 불만. 그리고 왜 자유롭게 무역하지 않고서 공행이라고 하는 국가가 고용한 어용상인들이 껴들어가지고 관세도 뜯어가고 세금도 많이 걷어가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공행 폐지하고 서양 애들 어떤 얘기 하냐면은 광저우에 있는 공행을 폐지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무역하도록 하자. 왜 국가가 인정한 상인들이 나와가지고 바가지를 뜯어가냐. 공행을 폐지한 자유무역을 나중에 주장하게 돼. 이게 누구냐면은 영국에서 온 메카트니 사절단이에요. 자, 이 메카트니 사절단이 왔을 당시에 청나라 황제가 누구야? 걸륭제야, 걸륭제. 공행을 광저우에 설치한 공행을 통한 무역만으로 서양과의 무역을 제한했던 그 걸륭제가 자기가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해 놓고서 얘네들이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공행 폐지하고 자유무역 해줄까? 그럴 리가 없죠. 걸륭제는 이 메카트니 사절단의 방문을 받고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 우리 중국은 지대물박이다. 땅은 넓고 물자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너네랑 교역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야. 그럼에도 광저우 하나라도 열어서 공행을 통해 무역을 하게 해주는 거는 니네가 불쌍해서야 오랑캐들아. 그러니까 분수에 만족해 라는 이야기가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동서교역 확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공행, 그러니까 청나라 때는 얘들아 봐. 지금 그래서 정리하자. 명나라 때는 얘들아, 명나라 때는 무역 정리해볼게요. 초기에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 왜? 원명 교체기 때 날뛰던 이 왜구들 때문에 해금 정책을 실시했고, 조선 같은 친한 이웃나라랑은 조공의 형태로 무역을 하는 조공 무역. 그리고 특이한 건 뭐야? 당시에 일본에서 새롭게 성립된 무로마치 막부, 쿠빌라이 칸의 일본 정벌을 계기로 몰락한 가마쿠라 막부를 대신한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 정부에 간곡히 부탁해서 무슨 무역? 감합 무역이라는 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6세기 후반에는 해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사무역이 늘었다. 무로마치 막부랑 명나라가 했던 감합 무역 기억하시고요.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 정부랑 무로마치 막부 간의 감합 무역. 그리고 청나라도 똑같이 해금 정책을 실시해요. 왜? 명나라가 왜구들 때문이라면 청나라는 타이완 때문이야. 당시 타이완에 있던 정성국 때문에 정시 세력 때문에 해금 정책을 실시하다가 강희제가 이 타이완에 있는 정시 세력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해금 정책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좀 이따가 다시 그 서양과의 교역을 되게 제한하게 돼. 어디만 열어줘요? 오직 딱 한 군데 항구인 광저우만 열어주게 되고요. 광저우만 열어주게 되고, 여기서 무역을 전담하는 국가 인정 특수상인인 공행을 설치해서 공행들이 서양과의 무역을 광저우 한 곳에서 통제하고 있었어. 이게 이제 서양 애들에게는 불만이어서 영국의 메카트니 사절단이 걸룽제를 찾아와서 공행 폐지해주세요, 자유무역하게 해주세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 옆에 뜻, 감합무역, 회관, 직용해변, 항조, 다 신사 다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조세제도도 큰 변화가 나오죠. 명나라 때는 조세제도 어떤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지? 신종 때 장거정이 북로남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제도도 바꿨죠. 뭐로? 1조 편법. 자, 명나라 언제? 명나라 신종 때 개혁가 장거정이 북로남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금제도도 손봤던 게 바로 1조 편법이었다. 이건 다 배웠어, 얘들아. 이미 배운 거니까 간단히 정리할게요. 3단계로 진행이 되죠. 바로 일단 누가 어디에 얼마나 땅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전국적인 토지조사. 그래야 가진 만큼 세금을 공평히 거둘 거 아니야. 전국적인 토지조사. 그리고 양세법 이후에 수십 가지로 늘어났던 잡다한 세금을 딱 둘로 줄여버려. 토지세인 지세, 그리고 머리세인 정세. 그래서 토지세인 지세와 인두세인 정세로 딱 일원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1조예요. 이렇게 토지조사 이후에 각 수십 가지로 잡다해진 세금을 토지세인 지세와 인두세인 정세로 각각 1조 1원화 시켜버리고
세금을 은납합니다. 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은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은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래요. 여기 위에 쌤이 표시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균전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제에 기반하여 빈부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균등과세인 조용조에서 이 안사인한 이유로 균전제가 붕괴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못 나눠주어서 국가가 빈부격차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하는 안사인한 이유 성립된 바로 보유한 자산에 따른 차등과세 안사인한 이유 양세법 1년에 2번 여름 가을 지세 후세로 내라 했는데 이후에 세금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세금이 수치까지 늘어나니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뭐야? 1조 편법. 지세와 수치까지 세금을 토지세인 지세와 인도세인 정세로 일원화하고 은납화했다는 거고, 청나라 때 가면은 더 발전해서 지정은제로 고정이 또 바뀌게 되죠. 지정은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강희제가 먼저 이제 1711년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도세를 걷지 않겠다.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태어난 인구를 기준으로 인도세를 고정한다 라는 거야. 이 되게 거창한 말 쓴다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게 알아만 두세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 성세자생 인정. 그러니까 약간 작법이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시대는 태평성대니까 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도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세자생 인정. 그래서 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만 기준으로 해서 정세, 인도세를 고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인구가 5천만이다. 그리고 인도세가 예를 들어서 인도세가 100억이다. 하면은 그때까지 인도세 100억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지세로 다 합쳐버린 거예요.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은 게 누구야? 아들인 옹정제야. 옹정제는 이제 이거를 아예 법제화시켜버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강희제는 되게 좀 스타트를 끄는 거고요. 일단 그 정세를 딱 고정시킨 거고,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한 게 아들인 옹정제입니다. 이 인도세, 정세를 지세에 완전히 다 포함시켜서 은으로 납부하게 한 거. 정세인 인도세를 아예 지세에, 토지세에 완전히 합쳐서 은으로 납부하게 했다. 이제 세금은 뭐만 남은 거야? 토지세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세금 내? 토지를 가진 사람, 지주들만 세금을 내는 거야. 자영농 지주들만. 소작농들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전에는 인도세가 부담이 돼가지고 사람을 낳고서 신고를 안 했어요. 막 숨겼어. 근데 이제는 굳이 숨길 필요 있어 없어? 세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구 등록을 정직하게 하는 거야. 이때부터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이 지정은제 이후에 미친 듯이 늘거든요. 그거는 물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구황작물이 들어오는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지정은제야. 그러니까 없던 인구가 생긴 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그 숨어있던 인구들이 다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정은제 때 여기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자료들 있죠. 나머지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명나라, 청나라, 경제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명청대에 지금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사회, 경제 살펴봤고요. 다음에 여기 명청대의 문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